2009년도에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두 모임에서 다 1000억대 부자는 나왔어요. 오늘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랑 금융 장세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면 유동성 장세인지 금융 장세인지, 그리고 선수들은 유동성 장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적 장세에 진입한다라고 또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 올해 말 이때쯤 들어가면 되는 건지. 제가 95년도에 만든 모임 중에 대학생 모임이 있었고 여의도 직장인 모임이 있었는데 이 두 모임에서 다 1000억대 부자는 나왔어요. 또 제가 그 저축은행에 고유하러 갔을 때는 이 고유의 지도인들의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서 고유 제일 잘하는 사람들, 지점에 있는 사람, 또 이 증권사에서 프랍데스크라고 해서 고유 자금 운영하는 그 제일 잘한다는 몇 분들 모아서 또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노하우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마켓 리스크로 확 빠졌잖아요. 그럴 때 딱 보고 계세요. 보고 있다가 쭉 올라오면 이제 확실하게 시장은 안정이 됐네. 이제는 내가 산 기업이 부도가 나는 리스크는 없어졌네. 98년도에는 얼마나 정말 안 좋았었냐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싹 빼가다 보니까 은행에 돈이 없어지고, 은행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은행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흑자나고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가 돌아오잖아요. 그 회사채를 하면 원래는 롤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롤오버를 안 해주고 은행들이 그냥 돈만 딱 챙기다 보니까 흑자 부도가 났었어요. 흑자 부도가.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은 그런 리스크까지도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 위기 속에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들이 뭐지 하고 실적을 쫓아서 들어오는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벌써 들어오고 계시고, 2009년도에 칠공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교의 칠공주도 아니고. 학교 칠공주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칠공주 장세라는 게 있었고요. 2010년, 11년도에 넘어가면서는 이제 차화정 장세로 바뀌었는데, 칠공주 장세가 지금도 비슷한 7가지 종목이 엄청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칠공주 말해주세요. 예, 저희는 벌써 이제 2009년과 같은 상황이 올 거다 해서 저희가 뭐 2달 전에 이번에 칠공주는 뭘까? 근데 이 칠공주가 뭔지를 답을 찾는 거는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부동의 1위는 뭐죠? 삼전이죠. 삼성전자잖아요. 네. 2등부터 10등까지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이 10등 근처에 있다가 이 위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보면 보통 이제 그런 칠공주의 네이버, 후보들인데, 카카오.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부터 보면 이제 네이버도 있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카카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은 바이오고, 그리고 또 2개는 LG화, 삼성 SDI 같은 테슬라의 그런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밸류체인에 있는 부분. 그럼 6개잖아요. 6개 중에 원래 9위에는 LG생활건강이 있었는데 들어왔다가 지금 11위로 빠져 있고, 그 10위에는 이제 현대차가 있었는데, 현대차의 굴욕이죠. 원래는 현대차가 넘버 2에 있었었는데 거기 이제 쭉 밀려났었는데, 그 12위인가 13, 4위에 보면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빠르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실적을 옛날에 동반 안 하고 스토리로만 올라왔느냐라고 보면 2009년, 10년, 11년까지 차화정 장세까지 그 7종목과 차화정 장세의 그 종목들은 전부 다 실적 성장을 동반하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방금 언급드렸던 그런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이 종목을 사셨다면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차트를 보면서 계속 얼마까지 가냐 이것도 보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거는 분기 실적 나오는 거 체크해야 돼요. 근데 분기 실적 나온 걸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냐면, 지난 분기보다 늘었네가 아니라 컨센서스가 도대체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은 이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고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늘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주식은 컨센서스와의 싸움이에요. 대중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다른 말로 기대치라고 보면 돼. 기대치하고 싸움이에요. 저 혼자 독특하게 생각하면 안 되네요. 네, 그렇죠. 네. 시장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시장의 기대치를 이 기업의 실적이 맞추면서 올라가는지를 이렇게 보면 되시는데, 최근에 보면 다 올라가는 주식들 다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엔 연말까지 기다릴 거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미 50에서 80%는 발을 담그고 있고 실적이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급이 나오면 더 넣는 거다. 예. 그 분기 실적이 꺾일 때부터 주식을 절반씩 줄이면 돼요. 절반 줄이고 그 다음 분기 실적에도 그 실적을 체크 못하면 줄이면 되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왜 두려운지 아세요?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언제 팔아야 돼요? 실적이 꺾일 때. 네.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하반기 동안에는 좀 주가가 옆으로 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불확실하죠. 예. 어떻게 될지. 오늘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데 주가는 주식에 PER하고 PBR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기업들은 PER이 30이고 어떤 기업은 PER이 5배이기도 하잖아요. 그 PER하고 PBR 아니면 뭐 EV, EBITDA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를 곱해서 시가총액이 결정이 되니까 그걸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PER을 10배 줬다면 와 멀티플 10배를 줬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멀티플을 10배를 줄 거냐 20배를 줄 거냐 30배를 줄 거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feasibility라는 어느 정도 시장이 기대하는 실적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에요. 또 하나가 feasibility라고 해서 실현 가능성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반도체는 B2C 기업인가요? 아니면 B2B 비즈니스인가요? 반도체는 B2B로 봐야죠. 그죠? 네. B2B죠. B2B 기업들이 보면 멀티플을 높게 받을까요? 낮게 받을까요? 낮게 받을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B2B가 왜 멀티플을 낮게 받냐면요. 현대차 밑에 엄청나게 많은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탐방을 갔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이렇게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써주냐고. 우리 그동안에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써줄 겁니다. 그런데 또 써주다가도 나중에 보면 단가도 인하시키고 후려치고 그죠? 여러 가지 종속적이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B2B 기업은 옛날엔 그런 대기업의 횡포도 많았었잖아요. 이거 쓰다가 너네 이제 됐어. 우리 거 이거 쓸게.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솔 밴드로 가는 것보다 여러 밴드를 나눠야 단가도 낮출 수도 있고 경쟁을 시켜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B2 기업들은 멀티플을 높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반도체 전방 산업의 서버 옛날부터 그 다음에 모바일 이쪽이 얼마나 투자가 들어갈지 페이스북하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투자할 거니까 반도체 수요가 얼마만 될 거야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 기업하고. 그 일부러 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걔네들도 서버 투자하는데 웬만하면 조금 싸게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얼마나 팔릴지에 대한 수요 예측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B2C 기업은 보세요. B2C 기업은 화장품이면 딱 답이 나오실 거 아니야. 지금 아모레프시픽하고 LG건강의 후랑 뭐 비교해서 저 제품이 지금은 트렌드 타고 있어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회사의 미래 이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B2C 기업이 훨씬 높기 때문에 멀티플을 높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익 전망이 그러면 과거에 다 맞았나요? 2018년, 19년 다 틀렸어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전망은 웬만하면 안 믿는 게 맞고요. 그걸 못 믿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조금 바꿔서 할게요. 밴드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시장 전망은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무조건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시장이 되는 시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어떤 그림이냐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것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8, 9, 10월 달에는 계속 이제 시장이 그동안에 3개월 동안에 치고 올랐던 그 파죽지세의 흐름이 지속되기보다는 일단은 미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을 볼 것 같아요. 그 간을 보는 흐름 때문에 지금은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바이 앤 홀드였다면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기업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저희는 바꾸어놓은 상황이고요. 이것도 좀 다르죠. 주식은 사서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바뀌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올해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엄청난 또 실적 장세가 이제 동반되면서 내년에는 어쨌든 2,500에서 3,400 사이
원래 이렇게 너무 범위를 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저희는 구체적인 어떤 밴드가 있는데 근데 이런 밴드 얘기는 좀 잊어주시는 게 좋은 게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내 IQ는 80이다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이 변하면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저희는 또 액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박전무가 3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분명히 제 비유가 바뀌면 제가 어떤 방송에 나오든 한번 얘기는 할 거예요. 네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여의도 일타 강사님. 근데 오늘 3시간 방송한 거 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 모시고 전무님의 실패담, 성공담,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